작년 이맘때쯤인가? 홍진채 대표님한테 아마 그거 여쭤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 한 해 어떠셨는지. 근데 그때였는가? 근데 저는 기억에 남는 게 그거였어요. 그 해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가지고 올해같이 이렇게 굉장한 수익률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직접 고객분들한테 그렇게 막 말씀을 하셨다고 그렇죠. 기억을 하거든요. 네. 혹시 홍진채 대표님에게 2022년은 좀 어땠는지? 뭐 나쁘지 않았다 정도? 오. 뭐 저희도 마이너스긴 한데 그래도 뭐 이 정도면 그래 선방했다. 시장보다는. 네, 한 자릿수 손실이니까. 네. 올해 수익률 좋은 비법이 뭐냐 뭐 네. 주변에서 종종 여쭤보시는데 전 그냥 뭘 아무것도 안 해서라고. 농담이죠. 예, 농담이죠. 야. 어느 정도는 진담인 게 예. 제가 늘상 드리는 말씀이 뭘 해서 배우는 것보다 뭘 안 해서 배우는 것도 되게 많다. 그리고 우리는 뭔가를 할 때마다 계속 손해보는 그런 함정에 빠지는데 뭘 안 해보는 경험도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제가 종종 드렸는데 예, 올해가 되게 하락장에서는 어떻다, 뭐 상승장에서는 어떻다, 뭐 좀 이럴 때는 이런 전략으로 가져가야지, 뭐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고. 그렇죠. 네. 그 뭐 일부 분들은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할 수도 있겠으나 대부분은 그런 식으로 시장에 대응하는 전략이 뭐 썩 좋진 않기 때문에 저희는 뭐 별거 안 했더니 그냥 뭐 평균 이상은 했네요. 야, 부럽다. 정말 저도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따지고 나서 보니까 시장 수익률 정도더라고요. 와, 내가 왜 이렇게 고생을 했지? 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20년도에 많이 벌고 21년도에 좀 까먹고 22년도에 더 까먹고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50% 벌었는데 22년도에 50% 까이면 훨씬 더 많이 잃은 거잖아요. 그쵸. 주변에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특히 22년도는 기관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모두에게 힘든 시장이었어가지고 오늘 본 기사에서 5천억 이상 헤지펀드들로 추려봤을 때 연초 이후 수익률이 평균 마이너스 32% 정도. 그리고 5천억 미만으로 추려봤을 때 평균 마이너스 13% 롱펀드 기준으로. 네네, 롱리.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들 힘들어서 맞아요. 예, 나만 힘든 게 아니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저 최근에 그 거인의 어깨 네. 책을 또 쓰셨어요. 이것도 분량도 상당하고 네, 한 권에 다 담을 수가 없는 네, 1, 2권으로. 네. 나는데 원래 3권까지 쓰다가 예. 약간 내용이 너무 긴 것 같은데 어떡하죠? 해서 하다 이제 얘기하다가 이제 3권 분량 잘라버리고 1, 2권이 됐어요. 3권 언제가 또 나오는 거 아니었어요? 3권이 뭐 나올 수는 있죠. 근데 약간 저 요즘에 약간 그런 거 있어요. 멘탈 나가신 분들 있고 아예 주식시장을 떠나신 분들도 있고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거인의 어깨라는 좋은 책도 보고 뭐 벤자민 그레이엄, 워런 버핏, 핀터 린치, 필립 피셔 다 훌륭하신 분들인데 딱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투자의 대가들 책을 열심히 읽고 그분들을 배우려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면 뭐하나. 올해 또 이만큼 까먹었는데 하면서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약간 자괴감도 드는 거예요. 이런 책이 무슨 도움이 되지? 막 이런 정도로. 혹시 그런 분들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런 책을 썼죠. 다시 한번 재색이라고. 그러니까 대가들의 투자법을 공부한다고 해서 올해 수익률이 플러스가 날 거를 보장을 하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지만. 네, 그게 아니기 때문에 과연 이 바닥에 실력이라는 게 존재하느냐? 네. 실력이 존재한다면 실력 있는 사람은 누구냐? 실력 있는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느냐? 네. 사실 이런 게 다른 업종에서는 그래도 꽤 쉬운 얘기잖아요. 네. 우리가 뭐 복싱을 배우려고 한다. 그러면 복싱에 프로 전문가들이 있고 그다음에 준 전문가 아마추어 분들이 있고 어느 정도 배우다 만 사람이 있고 초심자가 있고 네. 뭐 그렇게 계층이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기초 스텝부터 배우고 기초 원투 잽 훅 이런 거 배우고 그다음에 응용 기술들을 배우고 이런 단계들이 쫙 잡혀 있는데 투자 특히나 주식 투자 바닥으로 들어오면은 그런 체계 자체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체계가 그러니까,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이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 주식 투자 처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하면은 가르쳐주는 어떤 컨텐츠는 되게 많이 있잖아요. 네. 뭐 기본적인 뭐
봉 차트 읽는 법, 예. 뭐 아니면 주식이란 무엇인가, 뭐 이런 네. 얘기부터 해서 네. 뭐 재무제표 보는 법, 사업 분석하는 법, 가치평가 방법, 차트 보는 법, 뭐 등등등 뭐 여러 가지 가르치는 내용들은 되게 많은데 문제는 이걸 배운다고 해서 이걸 배우기 전보다 당장 내일의 수익률이 나아지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가끔은 좋아질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은 언제나 패턴화를 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배웠는데 그 다음 달에 수익률이 괜찮으면은 아 이걸 배웠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수익률이 좋은가 보다. 그럼 이거를 더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수익률이 꺾이게 되면은 이제 두 가지가 되죠. 아 내가 열심히 안 해서 지금 수익률이 안 좋은가 보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 근데 더 열심히 해도 뭐 여전히 수익률이 안 좋고 혹은 또 이럴 수도 있죠. 나는 여전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다른 누군가 어떤 외부 세력 누군가 나쁜 사람들이 내 주머니를 털어가고 있어. 이 시합장이 그다지 공정하지 못한 게임장이야. 나쁜 사람들이 저 밖에 어딘가에 있어. 그 네. 사람들한테 나는 털리고 있는 중이야. 뭐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 혹은 처음에 벌었던 거는 운이었던 것 같다. 이렇게 공부하는 게 돈 버는데 아무 도움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이게 근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력이라는 게 어딘가에 존재하긴 하는데 아주 희미하게 네. 존재하긴 하는데 그게 당장 눈앞에 명시적으로 드러나진 않는다. 그러니까 헛된 실력을 쫓아서 되게 열심히 하거나 혹은 실력이라는 게 전혀 존재하지 않는 시장이다라고 단정 지어버리거나 뭐 그렇게 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웠고 실력이라는 거는 사실 완전히 존재한다라고 얘기하기에는 100%는 아니에요. 심지어 극단적으로 가자면은 워런 버핏의 수익률조차 그것도 운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학자도 있긴 있어요. 아, 학자 중에 깜짝 놀랐네. 네. 네. 뭐 전 세계에 한 50억 명의 투자자가 있다면은 네. 50억 명의 투자자가 랜덤하게 뭔가를 계속 했을 때 60년 동안 초과 수익이 나는 그런 사람 뭐 한 명쯤 나올 수도 있잖아요. 전 인류 중에서. 전 인류 중에서 네. 한 명쯤 나올 수도 있는데 물론 그게 통계적 유의성을 좀 많이 벗어난 확률이긴 해요. 단 한 명이 나올 가능성도 엄청나게 낮긴 하거든요. 네. 뭐 어쨌거나 단 한 명 남아 있기는 한데 그것도 그냥 한 명이니까 이거는 그냥 예외 케이스야 라고 퉁쳐버리면은 실력이라는 게 과연 존재하는 건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존재한다라고 확답을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기에는 통계적 유의성으로 봤을 때 존재한다라는 증거 자료들은 몇 가지가 있긴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일단 실력이 존재하긴 하는데 우리의 생각만큼 실력 있는 사람이 쉽게 발견되진 않는다. 아주 드물게 발견된다. 실력 있는 사람이. 저는 일단 그거를 이제 기본 가정으로 깔고 있고요. 그래서 이 책 그 1권의 5장에도 그 얘기를 해요.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배우려고 한다면은 일단 실력 있는 사람이 그 대상이 돼야 될 텐데 네. 실력 있는 사람을 어떻게 발견을 할 것인가, 실력이라는 게 과연 존재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5장에서 썼거든요. 이게 유행어잖아요. 이게 원래 어서 오게 닌겐 막 이런 유행어 아닌가요? 예. 그게 뭐 어떤 던전 마지막 스테이지 가보면은 이제 인간이 여기에 찾아오는 건 100만 년 만이구나 그런 대사가 나오는데. 근데 사실 이렇게 투자 공부를 해도 이제 대가들 통해서 얻을 건 많지만 이게 현실에서 되게 어려운 이유가 이렇게 복싱 같은 경우에도 혼자 연습을 하면은 체력이 올라갈 수 있고 뭐 줄넘기도 잘할 수 있고 뭐 펀치력도 높아질 수 있지만 싸우는 상대가 매번 달라지고 그라운드가 매번 달라지고 날씨와 환경이 매번 달라지고 알 수 없는 변수들이 날아들고 막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더 많이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혼란스러운 막 변수들이 막 더 많아질 때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막 이런 것도. 그거는 아이고. 그럼 저기 저 운과 실력의 성공 방정식. 네네네. 예, 저 책 보면은 여러 스포츠 경기를 운이 좌우하는 정도가 큰 영역과 실력이 좌우하는 정도가 큰 영역 이렇게 나눠 놓거든요. 네. 네, 거기서 스포츠들 중에서도 스포츠들 사이에도 뭐 운이 항상 작용하잖아요. 스포츠 네. 경기를 할 때에도. 근데 그 스포츠들 사이에도 운이 많이 좌우하는 스포츠가 있고 실력에 많이 영향을 받는 스포츠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농구 같은 거는 실력에 많은 영향을 받고 네. 그다음에 풋볼이나 아이스하키 같은 거는 좀 더 운에 많은 영향을 받고 상대적으로. 네, 상대적으로. 네, 체스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실력. 네. 룰렛 게임은 거의 100% 운. 뭐 100% 운이겠죠, 룰렛이면은. 네. 네. 그렇게 되는데 거기서 그럼 스포츠 경기들 사이에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대회 변수, 야외에서 하는 경기면은 좀 더 운에 많은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선수들의 수가 많으면은 좀 더 영향을 많이 받고 한 선수당 슈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적으면 적을수록 좀 더 운에 영향을 많이 받고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운이 많이 좌우하는 영역에서 실력이라는 거는 이건 주식하는 마음에 나오는 얘기인데 네. 그러니까 질문이 좀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운이 많이 좌우하는 영역에서 우리가 흔히 하는 생각은 어떻게 하면 운을 제거하고 실력을 높일 것인가 이런 식으로 접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저는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것보다는 운이 존재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감안하고 운이 많이 좌우하는 시스템에서 실력이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정의부터 다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의 실력은 의사결정 과정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전에 확률적 사고의 힘 하면서 네. 아마 이 얘기를 그대로 맞아요. 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지는 게임이다라고 했을 때 내 승률이 얼마있냐 뭐 이런 거를 따져서 내가 유리한 게임이면은 주사위를 던지는 게 내가 좋은 의사결정이 되는 거고 불리한 게임이면은 아예 주사위를 던지지 말아야 되고 그렇죠. 근데 유리한 게임에서 주사위를 던지더라도 뭐 숫자 1이 나와서 질 수는 있는데 그거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그냥 눈금이 1이 나왔을 뿐이고 주사위를 던지는 행위 자체는 나쁘지 않은 의사결정이었다. 뭐 그런 식으로 확률적으로 사고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 책에서도 2장 뭐 1장의 후반부 피터 린치 얘기나 아니면은 2장의 후반부 그리고 1장에서 뭐 안전마진 얘기를 하면서도 그런 식의 얘기를 뭐 계속 은연중에 많이 하기는 해요. 맞아요. 이 106페이지에도 딱 그런 말이 있네요. 투자의 세계에서는 단기 성과는 무작위성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아, 네. 그거 그냥 무조건 외우라고 적어놓은 맞아요. 네. 투자의 실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오늘 한 행위의 결과가 내일의 성과와는 거의 관련이 없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2022년의 어떤 투자 성과에 대해서도 잠깐 이야기를 한 김에 아까 2023년 시장을 어떻게 보시는지랑 되게 그냥 이건 막연한 질문이에요. 2023년 어떤 투자 전략 같은 거를 한 번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뭐 늘 그렇듯 대단한 전략은 없고요. 그래도 지금은 조금은 마음 편한 게 작년 이맘때쯤에는 네. 그때 주가가 빠지기 시작했었고 근데 이제 고점 대비 많이 빠지니까 이제 밸류에이션이 싸졌다. 지금 저가 매수 기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고 그 말씀에 동조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았고 네. 근데 거기서 제가 어떤 방송에 나가서 지금 밸류에이션 하단이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밸류에이션 상단입니다. 아직은 좀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익 추정치가 계속 낮아지기 네, 때문에. 이익 추정치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낮아진 추정치 대비해서 보면은 밸류에이션 하단이 아니라 상단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더니 댓글창에 또 너 그렇죠. 같은 놈들 때문에 국장이 안 되는 거다. 뭐 이렇게 또 뭐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었죠. 네, 뭐 그런 말씀을 해주셔서 그래 이제 방송 안 해야겠다 이러고 네, 그래서 상반기에는 방송 안 하고 책이나 열심히 쓰고. 근데 안타까운 게 그런 반응들이 진짜 도움이 되는 지적과 조언들을 숨게 만들잖아요. 참. 근데 또 많은 분들이 또 깨닫고 계세요. 네. 제가 그 작년 이맘때랑 비교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 작년 이맘때 그 PER 밴드 하단이 아니라 상단이다. 네네네.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근데 지금도 보면은 그러면 지금 코스피 시총 1800조에 지금 순이익 150조로 빠지면은 그리고 내년에 140조가 되면은 그러면은 거의 12배, 13배 수준인데 그러면 이거는 또 밴드 상단 아니냐, 그럼 되게 위험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근데 이게 이런 코스피 밴드는 그 정상적인 상황에서 이익 체력 대비해서 밴드를 설정하는 게 좀 의미가 있고요. 지금 한국의 코스피 순이익이 내년에 역성장을 하는 거는
반도체에서 거진 다 기여를 하는 거고 한국은 사이클 기업이 워낙에 많기도 하고 그중에 반도체가 차지하는 게 큰데 반도체 다운 사이클에서 그 코스피 PER 밴드를 얘기하는 거는 좀 유의미성을 많이 상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PER 13배니까 코스피 밴드 상단이니까 도망가자 요런 거는 조금 네, 약간은 위험한 그쵸. 판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대단히 뭐 시장에 대해서 좋거나 나쁘거나 뭐 그런 예측을 한 게 아닌데 예나 지금이나 그런 예측은 하지 않고 있는데 어쨌거나 저는 그냥 평이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안 좋게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아랫방향이다라고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약간 두드러기성 반응을 보였다라는 거는 아직도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남아 있구나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최근 들어서 10월 정도? 그때쯤에는 재밌었던 게 제가 9월 말 지나고 나서 10월 되니까 좀 되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제 시장에 일단 싼 주식 되게 많고 네. 그때 9월 30일에 9월 마감했을 때 코스피 시가총액이 1695조인가? 대충 1700조를 깨고 내려갔어요. 네. 근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일단은 순이익 전망치는 한 170조 정도였고 네. 하니까 물론 여기서 더 낮아질 거라고 전망은 하고는 있었지만 어쨌거나 PER 10배를 깨고 내려왔다라는 거는 뭐 이 정도면 좀 할 만한 국면이 된 거고 그 다음에 개별 종목으로 보더라도 싼 주식 되게 많고 그리고 또 차트 모양새를 보더라도 이러면 너무 사파 같은가 제가 다른 그 방송에서 그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 네, 네. 차트 모양새가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헤드앤숄더로 빠졌다가 급락을 한 다음에 조금 올라왔다가 다시 빠졌다가 쌍바닥을 만들고 다시 고개를 드는 네. 이게 차트를 좀 볼 줄 아는 분들이라면은 이게 딱 그냥 차트 모양새만 보더라도 약간 두근거리는 좀 그런 모양새거든요. 근데 개별 종목 중에 그런 게 되게 많았고 시장 전체의 밸류에이션도 되게 싸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꺾여가는 게 완연히 보이고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재밌었던 거는 일단 첫 번째 그런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할 때 또 사람들이 되게 안 안 믿더라고요. 그래요? 네, 그런 지표를 뭐 나는 듣도 보도 못했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시냐? 네. 너무 시장을 좋게만 보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니 저는 언제나 좋은 쪽 안 좋은 쪽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다 보려고 하는 거니까 좋게 보면 이런 거 좋고 안 좋게 보면 이런 거 안 좋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 왜 좋게만 보려고 하냐라는 대답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런 식으로 또 방송에서 얘기를 하면은 댓글창에 이제 역시 기관놈들은 이렇게 개미 꼬들기 생각만 한다. 뭐 아니면 뭐 수익률 안 좋으니까 어떻게든 주식 팔아 먹으려고 뭔가 이렇게 얘기를 하나 보다. 그래서 제가 작년 이맘때랑 네. 올해 10월 11월에 방송을 할 때랑 이제 댓글창의 분위기가 되게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 금융위기 전문가 분들도 되게 네, 많아지셨고 네, 네. 그러니까 저도 당연히 내년에 펀더멘탈리 뭐 되게 좋을 거다 뭐 이렇게 보는 건 당연히 아닌데 뭐 당연히 안 좋은 건 안 좋죠. 안 좋은 건 안 좋은데 좋게 보려면 좋게 볼 여지도 없진 않거든요. 네. 근데 사람들은 안 좋은 거에만 너무 귀가 열려 있고 좋은 얘기를 좀 하고 나면은 진짜 어떻게 될지 한번 두고 보자 뭐 약간 굉장히 삐딱한 시각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은 내년에 대단히 힘들진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펀더멘털이 어떻게 되든 간에 그 사람들의 기대치가 이만큼 묻어 있으면 그 기대치를 맞춰도 주가 반응은 그렇죠. 좀 안 좋을 수 있고 기대치를 못 맞췄을 때 급락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일단은 기대치를 거둔 사람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기대감이 많이 빠졌으니까 뭐 저가 매수 하시라라는 얘기가 뭐 작년 이맘때 올해 상반기 그때도 많이 나오긴 했지만 그때도 저는 뭐 그다지 마음에 들지는 않았는데 살 주식이 그렇게 많이 보이진 않는다라는 생각이었는데 지금은 일단 살 주식이 많이 보이는 상황에서 이제 사람들의 심리는 또 굉장히 안 좋게 돼 있으니까 내년에는
뭐 그렇게 힘들진 않겠구나 정도. 근데 조금 이제 조심스러운 거는 제가 10월 정도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10월, 11월에 주가가 좀 많이 반등을 좀 했어요. 올랐죠. 네. 예. 그래서 11월 중순 정도부터는 저는 이제 10월부터 한 달 반 정도 이제 잠깐 지금 요즘에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11월 중순쯤에 또 다른 어떤 방송에서는 이제는 또 좀 잘 모르겠다. 그리고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은 랠리가 이쯤에서 좀 그쳤으면 좋겠다. 네, 그런 얘기를 좀 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펀더멘탈리 좋을 게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랠리가 지속이 되고 나면은 내년에 대한 기대감도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내년이 펀더멘탈이 좀 많이 좋아야 돼요. 그래야 그 주가가 유지가 되는데 근데 좋을 때 거의 시총 2천조 네, 코스피 시총 2천조 가까이도 가고 했었으니까 2천조를 넘었었나? 하여튼 그러니까 어차피 그때도 어닝 컨센은 계속 빠지고 있었고 내년 컨센이 이제 3분기 들어서 하향이 되고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한 10월 정도에는 그래도 한 올해 160조에 내년 180 보고 있지만 그래도 160으로 까이겠지 정도의 생각이었는데 10월 11월에는 이제 3분기 실적 발표를 다 하고 나니까 올해는 한 150조 정도로 마감을 할 것 같고 내년 컨센이 이미 140조까지 내려왔고 근데 여기에서 내년 컨센도 150조까지 내려왔고 근데 한 140조까지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년 23년도께. 23년도께. 예. 네. 그러니까 현재 올해 150조에 내년은 140조로 역성장이 된다면은 참고로 여기서 뭐 170조, 150조, 140조 이야기하는 거는 코스피에서 컨센서스가 있는 기업들의 순이익 총합을 말씀드리는 맞습니다.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코스피 순이익이 역성장을 하는데 그러면은 유동성을 되게 많이 부어주거나 뭔가 대단한 이벤트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그냥 주가가 올라가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뭐 산타랠리 왜 없냐 어디 갔냐 뭐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되게 많았는데 산타랠리가 저는 10월 11월에 반등을 한 게 어느 정도 산타랠리가 먼저. 미리 있었던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고 거기서 12월에 반등을 한 채로 끝나버리면 내년이 되게 힘든데 다행히 좀 주가가 많이 흘러내려서 내년에 약간 부담을 더는 상태로 내년을 맞이할 수 있어서 조금 마음 편하게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또 그게 또 하나의 순환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